오늘 얘기 나눌 거는 이제 공공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공공성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또 공공성이라고 하는 거는 다수의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사안이기도 하고, 또 모두에게 필요한 건데, 그냥 시장에 맡겼을 때, 그럼 결국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이용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공재라고 하는 것들은 공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가지고 이제 공공성이라고 하는 문제의식으로 압축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 한국 사회의 공공성의 위상을 보기 위해서 어쨌든 과거로부터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식민지 공공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결국 이게 아까 말씀드린 공공성이라고 하는 건 모두에게 관련된 문제이고 필수적으로 서로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리한 체계를 만들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한국은 어쨌든 단추를 끼울 때 어쨌든 이 식민지라고 하는 게 한국의 공공성 형성에서 되게 중요한 경로를 최초라고 그 전에도 어쨌든 조선 시대에도 나름의 우리가 알고 있는 나름의 공동체가 있었고 했지만, 어쨌든 근대 국가에서 최초로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드는 시스템을 설계할 때 어쨌든 한국은 식민지라고 하는 특수한 현상을 겪은 거고, 이 식민지에서는 결국 어떤 식이었냐면 일종의 다수의 사람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모여가지고 공공성이 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일방적으로 이거는 공적인 거, 이거는 사적인 거, 사적인 거 니들 알아서 하고 공적인 건 우리가 관리하는 거야. 근데 이 공적인 걸 누가 정하냐? 이건 정부가 정하고, 특히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식이냐면 항상 한국은 이제 그런 거죠. 성공우사, 사실 멸사봉공 이런 이제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예전에는 학교에서도 많이 쓰던 단어들인데요. 그러니까 공적인 거를 마치 앞세우면 좋은 거고 사적인 이해관계를 드러내면 나쁜 것처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나만의 문제와 필요가 아니라 같이 공동의 필요라면 이걸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건지를 서로 논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논의하려고 하면 네가 뭔데? 왜 지금도 아마 구청에 있는 데 가시면 이런 것 좀 시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그건 알겠고요. 근데 개인의 필요를 우리가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직까지 그 전통이 남아 있는 거죠. 마치 행정은 공적인 거고 시민이 말하면 사적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있지만 여전히 공공성은 우리한테 좀 약간 멀리 있는 단어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쨌든 공적 영역은 국가가 주도하는 영역처럼 돼버렸고, 그러면서 마치 시민들은 그럼 나는 사적인 영역만 어떻게 하는데 사실 이 사적인 영역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끊임없이 이제 국가가 개입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강좌가 기획된 부분에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이제 어쨌든 저출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사실은 저출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인구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관리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데, 한국에서 신생아가 가장 많았던 연도가 혹시 언제인지 아실까요? 71년도요. 네. 어떻게 아세요? 71년. 네. 1970년, 71년 이때가 가장 많고, 이때가 이제 100만 명 정도가 새로 출산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 우리가 저출산 얘기하지만 이때 그래서 뭐냐면 72년도부터 뭐 하냐면은 지금 안 하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족 계획의 구호가 72년도부터 이제 정부가 대대적인 캠페인을 뭐냐면 이제 국가가 본격적으로 인구를 관리하기, 물론 그 전에도 이제 가족 계획은 있었지만 국가가 본격적으로 관리하고, 사실은 80년대 되면 뭐냐 하면 하나만 낳아 키우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저출산이지만 한국은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고출산이 되게 과제였던, 이걸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가 되게 사회적인 과제였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이게 저는 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사회가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가 보시면은 한국 공공성에서 굉장히 이제 이 사회적 관계망이 파탄나고 관계가 쪼개지고 공동체가 약간 절단나고, 심지어 한국의 사실은 이 시대에 아까 보시다시피 국가는 어떤 입장이냐면 돌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적 영역으로 지부했던 거죠. 알아서 해라. 그래서 사실 이때가 그나마 한국이 약간 제가 볼 때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어쨌든 이 가구 구성에서 대가족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돌봄이라고 하는 게 사적으로 약간 가능한 시스템이었고, 사실 또 한편에는 사실 이제 성역할을 완전히 사회가 나눈 거죠. 여성들한테 그 역할들을, 돌봄의 역할들을 다 사회가 부담시키면서
사실 공적인 부조 체계를 전혀 안 만든 상태로 왔는데 이게 이제 IMF라고 하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산산이 쪼개지는 시기가 되고 그래서 70년대 가장 높았다가 보시면은 2002년도에 이게 딱 절반이 됩니다. 한 이게 딱 뭐 49만 6천 명 정도니까 한 50만이라고 봐야 되겠죠. 딱 이 한 32년 동안에 인구 출산 신생아 수가 이제 딱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를 거치게 되고 이게 이제 최근에 2022년에 보면은 24만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럼 보시면 어쨌든 지금 우리는 한 50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신생아 수가 이제 줄어든 건데 이건 왜 줄었을까? 정부가 이렇게 가족 계획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줄어든 걸까? 뭐 그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의 변화랑 되게 밀접하게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이때는 사실은 뭐 이때는 어쨌든 아직까지 한국이 완전히 중화공업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출산을 많이 하는 게 일종의 가계의 노동력을 늘리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고출산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어쨌든 IMF를 겪으면서 이제는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진짜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되고 하면서부터 어쨌든 당연히 이제 가족을 구성하고 사회를 나눈다기 되게 힘들어졌고 사실은 또 한편에서 뭐냐 하면 여기서는 이제 가족 구성이 이제 소가족, 소위 뭐 핵가족이라고 하죠. 어쨌든 출산하고 나면 뭔가 공적인 부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없으니까 이제 이때부터 사실 우리가 보면 어쨌든 돌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공적인 의제로 이제 대두되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합니다. 뭐 학교 급식도 되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의제들이 이제 그 전까지 사적으로 알아서 해결하는 것들이 이제는 다 공적인 영역으로 나오게 되고 사실 그럼에도 20년 동안 사실 한국 사회는 이런 공공성과 관련되어 있는 준비를 거의 안 한 거죠. 오히려 우리는 더 강력하게 경쟁 시스템으로 밀어붙이고 마치 이걸 다 시장화시키는 시스템을 가다 보니까 이제 이 인구 출산율이 24만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 보면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그냥 개인들의 자발적인 선택보다 어쨌든 한편에 국가 정책적인 실패가 있는 거고 또 한편 사실은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이 더 이 경쟁 중심으로 가고 사실은 대독점화되면서 이제는 개인들이 일종의 자기 삶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것들이 되게 이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올해 어쨌든 보시면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이제 계속 이게 이제 뭐 이거는 한겨레 신문의 기획이었습니다. 공공성의 역행. 그러니까 이렇게 갈수록 더 국가의 공적인 역할은 더 많이 요구되는 시대로 왔는데 오히려 지금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더 그걸 축소시킬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뭐 보시다시피 공공운수 노조가 이제 파업도 하고 철도도 파업하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별로 데미지가 뭐 별로 사실 뭐 강서구청 선거 정도가 이제 현재 정부에 약간 여파를 미쳤을까? 사실 파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별로 여파를 못 미친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파업할 때 이제 한겨레 신문이 쭉 이렇게 이제 특집으로 쭉 다뤘던 겁니다. 보시면 다 이제 그런 거죠. 어쨌든 이 공공 서비스라고 불리고 있는 영역들이 계속 줄어들고 사실은 뭐 이런 철도 같은 거 사실 이게 제가 직접적인 타격인데 제가 어쨌든 이제 사는 곳이 충청북도 옥천군 제가 이제 지방에 살고 있어서 어쨌든 가끔씩 서울로 오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10년 전에 옥천으로 내려갔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영등포역에는 11시까지 무궁화 기차가 있었습니다. 지금 몇 시까지 기차가 있는 줄 아세요? 5시 40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5시간 반이 줄어든 겁니다. 당연히 저는 이제 서울에서의 저녁 생활을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원래 내려갈 때는 아예 뭐 안 되면 뭐 막차 타고 내려가면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뭐 물론 이제 중간에 KTX 타고 바꿔 타고 하더라도 이제 8시면 이제 기차가 다 끊기는 상황이 됐는데요. 무궁화호로 왜 계속 줄이는가? 이유가 되게 뻔합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과 무궁화호는 소위 말하는 이제 적자 노선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일종의 시민들의 필수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요금을 낮게 받아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럼 그걸 어떻게 운영했냐? 그럼 당연히 이제 고속철도에서 난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코레일이 SRT랑 분리되면서 일종의 이제 수익 나는 노선을 쪼갠 거죠. 수익 노선 쪼개니까 당연히 코레일은 이제 적자폭을 혼자 감당해야 되는 거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뭐 부산, 울산, 경주 SRT 4,100석 주로 아우성 이렇게 돼 이게 뭐냐면 SRT가 최근에 노선을 확장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쨌든 보시면 이제 경부 라인만 운영하다가 이제 확장했는데 문제는 SRT가 열차가 없습니다. 지금도 사실 SRT가 운영한 열차는
예전에 쿠레일한테 빌린 열차를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노선을 늘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운행 횟수가 줄어드는 거죠. 사실 이거 보면 되게 그러면 우리가 그냥 산수로 생각하면 그러면 왜 굳이 나눠서 지금도 혹시 제가 맨날 욕하는 게 코레일 앱에 보시면은 SRT가 뜨거든요. 이 시간대 SRT가 있다고. 그럼 굳이 이걸 왜 분리해서 운영을 할까? 철도 관리도 사실은 쿠레일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SRT는 노란자만 진짜 이렇게 빼먹는 건데 노란자를 이렇게 떼주고 여기는 적자로 만들고 적자니까 축소해라 이렇게 하는 되게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민영화 방식인데 사실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말이 안 되는 방식인데 지금 그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이게 철도만이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이런 공공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사회 서비스 관련해서 이제 사회 서비스원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이걸 이제 각 광역마다 이렇게 운영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정부가 또 뭐냐면 이거에 대한 예산을 안 지원하겠다.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고 지금 지자체가 또 저희 동네도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긴축 정책이라는 명목하에 그 전에 지방으로 가던 이제 교부세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으로서 뭐냐하면 저희 동네도 보면 재정 자립도가 1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앙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으면 이 자체적인 사업을 운영하기가 되게 힘든 구조인데 교부세를 줄이겠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저희 동네도 당장 내년 예산이 400억 정도 줄 것이다, 500억 정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다 예산을 빼라,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실정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또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인데 뭐 어디서 돈을 뺄 거냐?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쓸데없는 개발 사업에서 돈을 빼면 되는데 이거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체장의 업적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은 하고 어디서 뺄 거냐? 이런 돌봄에서 복지에서 지금 예산을 다 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공 돌봄이 지금 현재도 되게 열악한데 사실은 지금 이제 어쨌든 이거를 좀 통합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해보자고 만든 게 사회서비스원인데 지금 중앙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알아서 운영해라. 우리 모르겠다. 약간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뭐 방송도 마찬가지고 이거 이렇게 가면 결국은 다 이제 뭔가 수익이 나는 것들 다 쪼개가지고 넘겨주고 뭐 지하철도 어쨌든 뭐 보시다시피 뭐 스크린도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 다 쪼개가지고 다 이렇게 하청으로 나눠주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쨌든 이용하기도 되게 불편하고 어쨌든 이동권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시민의 아주 기본적인 권리인데 그것도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안전에서도 굉장히 위험을 노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한국은 계속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정부가 공공성을 다 규정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 이제 정부가 그걸 다 방치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사회에서는 이제 사회운동에서 어떻게 요구하냐면 이제 정부가 공공성을 강화시켜라 이렇게 요구를 맨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정부가 꼭 저는 윤석열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존의 정부를 잡아왔던 모든 정부들이 다 기본적인 생각이 공공성은 별로 강화시킬 수 없는 별로 안 하고 싶어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겨레신문에서 이걸 저는 나중 기획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왜 싸움에 나섰는지를 이제 쭉 이렇게 뭐 그 영역별과 연령별과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뭐 코로나 하면서 막 이렇게 뭐 의사와 간호사는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전히 우리 그때 간호사들 파업하고 했을 때도 결국 우리는 뭐냐면 이 시스템을 바꾸는 역할은 전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고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국민연금도 사실은 이제 지금 어쨌든 출산율이 내려가면서 연금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의문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게 이런 그러니까 어쨌든 지속성에 대한 의문만이 아니라 진짜 국민연금 엄청나게 한국 사회에 보면 어쨌든 가장 큰 단위의 재정을 움직이는 곳인데 사실 우리가 국민연금인데 이 돈에 대해 이 돈을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막 이렇게 무기 산업에 투자하고 뭐 이런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공적인 통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국가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는 관심 없고 자꾸 이제 사보험 들게 하고 사적인 연금 체계 만들게 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게 마찬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기관사들도 있고 뭐 서울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장애인 활동 지원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쨌든 이걸 계속 확대하기보다 우리는 계속 이제 줄여나가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이런 기자회견은 끊임없이 열리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돌봄 노동자들도 어쨌든 고용 안정 안 되고 처우도 개선 안 되고 어쨌든 뭐 맨날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긴 하는데 여전히 지금 이제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의문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되게 한국 사람들 되게 신기하다. 예전에 제가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하고 조금 이렇게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얘기를 현황을 쭉 해설면 드렸더니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둘 이런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냐고. 그러니까 그러게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넘어가긴 했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 이게 계속 이렇게 누적되어 왔고 약간 제가 볼 때 약간 이제 이게 인계점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어쨌든 사적으로 감내해 오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사적인 감내로 불가능해지는 시점이 올 텐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말씀 뭐 무궁화가 줄어들고 이동권 제약을 받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지금 우리는 이제 할부로 차를 사도록 강요받는 시스템이 있는 거고 전기 자동차 사 그럼 지원해 줄게 뭐 이런 식의 시스템이 있는 거고 돌봄 체계도 잘 안 됐으니까 결국 뭐냐면 다 사적으로 이제 계속 학원을 돌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그게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그렇게 운영이 안 되는 시점이 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인구는 줄어드는데 계속 지금 어쨌든 집값은 안 떨어지고 물론 요즘 이제 부동산 시장이 최초로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건 또 아까 말씀드린 가구 구성의 문제랑 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지만 또 한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가구가 계속 쪼개지니까 지금 보면 계속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이제 1인 가구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가족에서 1인 가구로 쪼개지니까 결국 집은 계속 인구와 상관없이 집은 계속 필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건 이제 서울시 주거난 다룬 건데요. 인구는 어쨌든 뭐 지금 다시 또 서울은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보시면은 인구는 줄어들었지만 사실은 이제 세대는 더 쪼개지면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이 자가를 가지지 못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주거비를 과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은 뭐 청년층이 가장 1인 가구 물론 이제 노년층하고 청년층이 가장 많은 비율인데 어쨌든 노년층들은 자가 비중이 있으니까 지금 어쨌든 청년층이 월세 거주 비율이 가장 이제 어찌 보면 주거비를 과하게 부담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한번 부동산 위기가 왔는데 진짜 부동산 위기가 올 시점이 언제쯤이냐고 얘기하냐면 보통 28년도, 29년도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1인 가구로 막 쪼개져서 이제 버티고 있는데 이제는 이 쪼개지는 것도 다 쪼개진 거죠. 28년도, 2029년도 가면 이제는 서울도 가구 수가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 예상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25년 정도의 인구 정점은 치고 이제 가구 정점이 2028년에 2029년 정도에 치는 거죠. 그러면 사실 한국은 어쨌든 간에 이제 누군가는 계속 집을 살 거야라고 하는 기대하에 계속 짓는 방식으로 이제 주거를 해왔고 그다음에 짓는 대신에 그것도 되게 비싸게 분양해서 이제 과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사회를 운영해왔고 사실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이익이 창출되어 왔는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층이 이제는 물리적으로 사라진 시기. 그냥 아까 이제 보시면 70년도에 100만 출산했다가 2002년에 50만으로 줄어들고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2021년에 이제 지방대 붕괴로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대학 정원은 막 늘어났는데 인구가 어쨌든 이 인구가 이제 대학 갈 나이가 되는데 과거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은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지방대 어떻게 할까 이거 사실 별로 의미 없는 게 지금 22년 세대가 이제 대학 갈 나이가 되면 대학을 갈 사람 수 자체가 이제 70년대 비교하면 4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사실 지방대 정원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이제 유학생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지방대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제가 볼 때 완전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이게 이제 줄어드는 거를 감안해가지고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국 사회는 어떤 식의 전형이 있냐면 이제 그런 거죠. 어떻게든 될 거다. 낙관적인 자세, 미래에 대한 낙관, 뭐 기후위기 괜찮을 거야 우리는 하면서 이제 우리는 계속 짓고 뭐 기후위기 하도 우리는 아까 보시다시피 공공교통은 줄이고 그냥 자가용은 늘리고 열심히 이제 화석연료를 떼거나 아니면 이제 뭐 전기자동차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 거냐 해서 전혀 이제 답이 없고 아니면 우리는 뭐 핵발전소 더 만들면 되지 약간 이제 이런 식의 공급 중심의 사회로 가고 있는데 사실 어쨌든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향후 어쨌든 몇 년 안에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저는 어떻게 이 숫자들이 되게 상징자로 생각합니다. 28, 29 사실 기후위기 맨날 얘기하는 게 뭡니까? 2030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정도로 못 줄이면 이제 더 이상 인류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거다 맨날 얘기해왔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다 겹쳐져 있는 겁니다.
인구의 위기, 가구 구성의 위기, 뭐 저출산의 위기, 기후 위기 다 겹쳐져 있는 상태에 있는 거고, 사실 위기가 오면은 한국 사회는 전형적으로 어떤 방식을 취했을까요? 약자들 다 버리고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치 예전에 이승만이 전쟁 나니까 다리 자르고 도망쳤던 것처럼 알아서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고 우리는 우리끼리 간다 이렇게 갈 텐데, 그럼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시스템인가? 근데 지금 이제 정부가 열심히 세우고 있는 정책들 보시면 이게 청년 정책이라고 만든 건데 다 보시면은 다 공급 중심의 전형적인 공급 중심의 방식으로 여전히 이제 가고 있는 거고, 이걸 이제 수요 정책으로 바꾼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뭐냐면 이제 주거 정책도 청년주택 공급해 줄게 괜찮아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답이 없는 게 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저출산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고령화인데, 어쨌든 고령화에서 가장 문제가 어쨌든 의료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산 옥천군도 사실 지금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5만 정도가 살고 있는데요. 읍에 3만 7천 정도가 삽니다. 농사 지으신 분도 이제 다 읍에 들어와 계세요. 왜냐하면 나이가 드시니까 단독주택을 관리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 지금 그래서 읍에 열심히 아파트가 짓고 있고, 지금 다 읍으로 들어와서 아침에 이제 다 이렇게 몰고 들어가시고 농사 짓고 다시 나오는 시스템. 약간 노동자처럼 이제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렇게 되냐면, 한편에는 어쨌든 이게 단독주택 관리의 문제도 있지만 일단 의료기관들이 다 읍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이 아니면 치료를 받을 수가 없고, 직원도 5일장 서면 다 이렇게 나오시는데 뭐냐면 이제 장보러 나오시는 것도 있지만 사실 병원 가기 위해서 다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제 읍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은 곳에 병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병원을 생각하면 병원이 결국은 돈을 벌려면 어디에 몫을 잡아야 되는, 사람 많은 데 몫을 잡아야 되는 거죠. 지금 면에 저희 가장 인구 적은 면이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1,200명이 모여 사는 거니까 그 면 되게 넓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병원을 만든다고 한들 이 병원의 수익이 잘 발생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제 읍에 들어와 있고, 또 병원의 종목도 다 이제 어르신들에 맞춰서 다 이제 물리치료하고 뭐 이런 것들, 약국도 다 병원에 있습니다. 면에 약국 없는 면 되게 많습니다. 결국 뭐냐면 약을 타기, 물론 보건소에서도 이제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약 탈 수 있는데 거기서 상비하고는 약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병원이 없으면 보건지소 기능을 강화시켜야지 하는데,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알아서들 뭐 이렇게 다니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쨌든 한국이 의료시장 자체를 굉장히 민영화 중심으로, 그러니까 중에 사병원 중심으로 의료 시스템을 설계를 한 거고, 보시다시피 2017년에 어쨌든 공공병원 병상수 비중 보시면 10.2%였는데 2020년에 9.7%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병원들은 하고 공공병원은 줄어들거나 이게 병상이 더 보강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이제 막 지역 주민들이 막 요구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병원을 하고 싶으나 의사가 안 온다. 근데 이것도 사실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지방 병원에서 근무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어쨌든 윤석열 정부 갑자기 저렇게 의대 증원을 갑자기 왜 예전에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했던 의대 정원을 왜 늘리려고 하냐라고 하면 본인도 약간 정권을 잡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끝이 보이는 겁니다. 진짜 저희 동네도 소아과 병원 의사가 계속 줄고 있고, 그러니까 필요한 의료 쪽에 이제 의사들이 잘 배치가 안 되고 지방으로는 더욱더 안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지 병원이 작기 때문이 아니라 다 복합적인 거죠. 결국 지방이 더 살기 좋지 않은 곳이라고 인식하게 되니까 돈을 더 줘도 지방으로 가서 안 살려고 하는데, 그럼 이 의료 체계는 어떻게 유지할 거냐? 물론 코로나 나가지고 이제 저희 동네도 이슈가 생겼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충북에는 청주에 있는데 문제는 충북에서 청주까지 가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린다는 거죠. 저희 동네에서도 청주까지 열심히 달려도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럼 이제 흔히 말하는 의료에서의 골든타임이 있는데 이거 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청주가 딱 충북의 중심에 있으니까 지금 이제 북부권역도 그래가지고 이제 공공병원 논의가 막 한창이고, 지금 남부 상군도 공공병원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남부 상군은 논의가 잘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군수님이 우리는 대전이 가까우니까 대전에 병원이 만드는 거 지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기다리면 되는 거냐. 그리고 또 사실은 대전에 병원 만들면 대전 사람들은 대전 공공병원이라고 생각을 하지, 또 이 남부 상공을 다 아우를 시스템을 갖출 거니 이것도 사실 또 모르는 거란 말이죠. 왜냐 아까
이 사회서비스원처럼 어쨌든 지자체가 만약에 예산 전액 부담하면 분명히 이제 지역에서 그 얘기 나올 거란 말이야. 야, 우리가 예산 부담하는데 왜 다른 지자체가 오나 그쪽에서 알아서 해결하라 이런 얘기 나올 거란 말이죠. 결국 제가 볼 때는 큰 병원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공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사실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냥 현재 얘기하는 것처럼 큰 공공의료원 하나 설립했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이게 어쨌든 한국은 이렇게 사병원 중심으로 의료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일종의 사병원들도 결합시켜가지고 사실은 의료 공공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약간 이제 망을 짜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은 이제 반대로 가고 있는, 오히려 더 의료 영역을 더 사용화시키고, 사실 요즘 이제 뭐 원격 진료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떤 격오지에 있는 사람들 진단을 잘 못 받으니까 진단을 받게 해주자라고 하는 이 조그만 장점을 내걸고, 사실은 이제 대형 병원들이 이제 전국에 쫙 병원을 뿌릴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문을 열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역에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이제 받을 수 없는 게 되는 거고, 뭐 저희 집 청소년도 아토피인데 저희 동네는 피부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료를 받으려면 옆에 있는 대전으로 나가야만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저희 동네 산부인과도 없고요. 맨날 농촌이 저출산이다 얘기하면서 사실은 농촌에서 출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맨날 뭐 저희 동네도 보면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지가 10년이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희 동네 8개면인데 5개면에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알아서 기르라고 하는데 누가 출산지원금 200만 원 받고 누가 그거를 감당하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부부가 다 나가서 돈을 벌지 않으면 삶을 유지하기 되게 농촌은 힘든 상황인데, 뭐 전업농도 사실 이제 거의 붕괴하고 있고요. 다 이제 겸업농 하면서 이제 농사 짓다가 급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와야 되는 시스템인데, 정작 어린이집은 없어. 그럼 사실은 출산을 하고 싶어도 이제 가족 계획을 짤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자체가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지자체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다 만드냐. 아니 있어야지 출산할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을 계속 소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체계로 가고 있는 거고요. 또 한편에 이제 최근에 저희 동네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에너지 가격. 어쨌든 겨울이 굉장히 추운데 지금 에너지 가격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저희 집도 도시는 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만 저희 집도 LPG를 씁니다. 도시가스가 저희 집까지 안 들어와서. 그럼 이제 제가 내려가기 전보다 지금까지 LPG 가격이 거의 2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막 안 쓰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저희 집에 태양광을 달고 이렇게 해야지만 저희 동네가 겨울에 안 써도 LPG 요금이 지금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스 요금이 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민간 가스업자들은 사실은 흑자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스공사가 중간에 있는데 가격이 쌀 때는 자기들이 직접 다 가져오고, 가격이 비싸면 이게 가스공사에서 받아오는 거죠. 이게 되게 이해 안 되는 시스템인데 한국은 그 시스템을 정부가 이제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시면 어쨌든 2022년에도 보시면 이렇게 세계 대규의 대형 가스회사가 걷어들인 돈이 어쨌든 영업이익이 2조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가스회사는 2조 2천억을 버는데 소비자들은 지금 막 요금에 시달려가지고 불도 못 떼고, 진짜 농촌에 면회 들어가면 할머니들은 진짜 이제는 기름값도 너무 오르고 가스 요금 올라도 아예 안 떼시거든요. 그럼 이 힘든 혹한을 어떻게 버틸 거냐, 사실 여름도 어떻게 버틸 거냐. 이제 앞으로 기후위기가 더 심각해지면 사실은 농촌은 그나마 낫다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안 낫겠습니다. 사실 어쨌든 도시에는 인프라라고 하는 게 있지만 사실 농촌은 다 생짜로 혼자 감당해야 되는 시스템인 거죠. 가령 이 태풍이 와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물이 확 넘친다 할 때 누가 어떻게 감당할까에 대한 준비가 그냥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이제 개인적으로 이걸 줄여 나가고 있는데 이걸 그냥 방치해도 되나? 약간 이런 이제 고민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민연구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쨌든 지속 가능성과 보장성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이 운영하는 과정에 전혀 시민들이 의견을 낼 수 없는, 심지어 노동계 추천 운영위원은 이제 해촉시켜버리고 그냥 자기들끼리 지금 막 짬짬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짬짬이 하다가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박근혜 정부 때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6천억 정도 손실을 봤는데, 그럼 이건 또 그냥 손실 봤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약간 이렇게 넘어가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이 국민연금이
이걸 계속 늘리기 위해서 이 자산 투자사들한테 굉장히 돈을 많이 걸고 있는데 어쨌든 그 수수료 양도 제가 알기로는 한 2조 가량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연금이 좋은 방향으로 공공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지출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음환제거리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쓸데없는 데다가 이제 일종의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제 그런 것들을 재벌들을 지지해주는 관계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뭐 국민연금이 나서면 제가 볼 때 삼성도 일정 정도 공적 통제가 가능하고 어쨌든 이게 자본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오히려 이제 반대인 거죠. 이 대기업들한테 휘둘려 가지고 공적 연금이 이제 막 이렇게 남용되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누가 어쨌든 이런 정보들이 나오고 뭔가 좀 참여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은 그런 거 없이 이제 막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있죠. 네, 일단 안 좋은 얘기 다 하고 난 뒤에 사실 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너무 이게 전체적으로 시스템 문제라서 어떻게 할 건지 답은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좀 일단 안 좋은 얘기를 쭉 나열하고 난 뒤에 어쨌든 좀 그 바닥을 봐야지 그 다음에 저희가 얘기할 게 생기나요? 뭐 하여튼 그래서 이 어쨌든 뭐 지금 열심히 또 장애인 운동에서 열심히 이제 이동권 싸움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것도 사실 이것도 이게 이렇게까지 싸워야 될 일일까가 생각이 될 정도로 어쨌든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저희 당내도 보면 그 어쨌든 이 교통약자 이용 편의 정지법 때문에 저상버스 이런 거 다 도입하게 돼 있는데 지금 또 농촌들은 지자체들 다 뭐 하고 있냐면 예외 규정 뭐 도로 폭이 좁다, 도로 턱이 높다, 뭐 이런 걸 근거로 경사도치다 이래가지고 다 예외 신청해 지금 저희 동네도 예외 신청해가지고 지금 저상버스 도입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 이 이동권 관련해서 보시면 대부분의 버스 회사, 지하철 공사 이런 데가 민주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곳들입니다. 버스 회사들 거의 다 지역 토호들이고요. 진짜 군청하고 다 짬짬이 관계가 돼 있는 토호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버스 회사가 약간 군청보다 사실 군청이 저희 동네 매년 60억씩 보전을 해줍니다. 유류 보조금도 지원하고 뭐 이렇게 벽지 노선 운행한다고 해서 보조금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매년 60억씩 들어가면 사실은 그리고 버스도 심지어 29대 중에 제가 알기로 한 60%가 군청이 사준 버스입니다. 완전 노다지 기업인 거죠. 뭐 버스 차고지 필요하면 군청이 만들어줘. 버스 노후해가지고 폐차해야 되면 군청이 새 버스 사줘. 기름값도 오르면 군청이 다 보조해줘. 이런 상태인데 이런 버스 회사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보면 군청이 버스 회사한테 지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약간 반대의 경우입니다. 오히려 버스 회사가 이렇게 우리 저상버스 못해 이러니까 군청이 못한다잖아. 약간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 모레 토론회 할 건데 약간 이렇게 어이없음에 토론을 해야 됩니다. 군수가 하여튼 막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농촌이 장애인 인구 비율이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농사 짓다 어쨌든 이게 선천성 장애도 있죠. 후천성 장애가 굉장히 높은 곳이 농촌이기도 합니다. 그럼 결국은 인구 비중의 10% 정도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더 특화해서 맞춰가지고 진행되는 게 우리가 공공성에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건데 한국은 그냥 장애인들은 마치 그냥 주민이 아닌 것처럼 딱 치부해버리고 아유 뭐 그냥 불편하게 그냥 다닐라 그래 그냥 그러면 아예 시설화 전략을 하거나 저녁에 보면 이렇게 중증장애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주로 다 장애인 예산들은 장애인 연금 아니면 장애인 시설 예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읍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심지어 식당도 최근에 그나마 이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식당 턱을 낮춰주는 거 하는데 지금 해놓은 게 50군데 정도 됩니다. 결국 옥천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열심히 지금 몇 년 동안 해가지고 만든 게 50군데. 그전에는 맨날 저희 동네도 장애인 자립생활 이런 센터 소장님 맨날 그랬어요. 이렇게 뭐 술 한잔 마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집은 딱 세 집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화장실도 어쨌든 맞아야 되고 하는데 그게 되는 집이 딱 세 집. 그래서 우리 정말 회가 먹고 싶은데 오늘도 막창밖에 안 되겠네요. 약간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동만이 아니라 생활의 기본적인 것들이 이 장애인들이 어떻게 이동할 건지에 대한 동선을 전혀 안 건드리고 이제 만들어진 게 되게 많은 거죠. 그렇게 돼 있고 뭐 또 저희가 어쨌든 뭐 기후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뭐 지금 사실 제가 볼 때는 식량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는 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식량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뭐 곡물 자급률도 계속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쌀 빼면 더 확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그나마 쌀이 유지하는데 지금 이제 쌀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 그런 거죠. 지금 아직도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막 싸우고 있고 지금 또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또 이제 유가에도 영향을 막 미치고 하고 있는데 물론 전쟁을 가지고 우리가 가격을 논할 건 아닌데 결국 뭐냐면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없으면 수입하면 되지 뭐. 한국의 농정 지금 이거는 사실은 뭐 윤석열 정부 문제가 문재인 정부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도 그랬고 사실 노무현 정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농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 그래? 그럼 수입해야지. 지금도 최근에 보면 몇 달 전에 계란값이 올라? 마늘값이 올라? 그럼 수입해야지. 그러니까 농산물이 가격이 오른다, 부족하다 싶으면 우리 무조건 다 지금 수입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 지금 이제 곧 배추 가격이 오를 겁니다. 네. 지금 배추가 지금 병이 엄청 돌아가지고 배추 수확량이 되게 낮아지고 최근에 과일값이 되게 비싼 게 태풍 때문에 어쨌든 병충해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과수 농사가 거의 다 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과일값이 오를 수밖에 그러니까 절대 물량이 딸리는 거죠. 그럼 한국 정부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면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래요? 그럼 수입 제한을 조치를 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작년도 보시면 어쨌든 계란값 오르면 막 비행기에다가 미국에서 계란 이만큼 실어와가지고 막 뿌리 이런 식의 농정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런 게 불가능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농산물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사실 대안을 한국 정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그렇다고 해서 뭐 먹고 살 게 줄어드는 게 아니겠죠. 다만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고 질 좋은 농산물일수록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그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만 아마 먹게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서울도 어쨌든 지금 뭐 이전에 박원순 시장이나 이렇게 이제 일종의 그 제가 볼 때 어쨌든 한국에서 그나마 공공급식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산지를 연결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어쨌든 서울시였는데 아마 제가 볼 때 그 시스템이 붕괴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일단 오세훈 시장 관심 없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일단 생산지에서 그 물량을 맞춰주기도 지금 되게 힘듭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도시는 전혀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고 그냥 다 지금 이제 가져오면 되는 시스템인데 만약 이 시스템이 안 될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데 뭐 대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볼 때 이게 막 뭐 이렇게 마치 그 일종의 여가 생활처럼 주말 농장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진짜 공적인 급식 체계 속에서 도시 농업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그런 고민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어쨌든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인천도 조금 와서 둘러봤는데 인천도 엄청난 대도시들 많죠. 네. 근데 여기도 계속 개발이 된 거잖아요. 쭉 계속 이렇게 도시가 확장된 건데 어쨌든 저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뭐 어쨌든 이 되게 많은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또 어쨌든 그 속에서 잃어버린 게 있을 텐데 그럼 잃어버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어쨌든 뭐 최근은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좀 뒤에 보시죠.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정부 예산 증가율하고 국방 예산 증가율을 이제 비교해 본 건데요. 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아까 민주당 정부 때 국방 예산이 추들고 이렇게 별로 안 그랬어요. 오히려 민주당 정부 때 국방 예산이 되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전작권 회수 문제랑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문민 정부나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국방비 예산을 더 굉장히 많이 쏟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전작권 회수에 대비해서 일종의 국방 체계를 더 많이 갖춰놓는다 명분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쭉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상태였고 사실 지금 이제 좀 어쨌든 그 뒤에는 이제 좀 내려왔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윤석열 정부는 올해 예산부터 어쨌든 보시면 국방 예산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한쪽에다가 쓰게 되면 다른 쪽에는 예산을 못 쓰게 되는 건데 이게 사실 한참 전에 나왔던 그 전쟁 없는 세상에서 만드는 이제 이건데 비교인데 그런 거죠. 어쨌든 지금 어쨌든 차세대 전투기라고 불리는 F-35 40대를 구입하고 30년간 유지하려면 비용이 34조 원 정도 이제는데 더 올라갔겠죠. 드는데 이 돈이면 어쨌든 간에 그 노령인구 93만 6천 명한테 월 10만 원씩 30년을 주는 물론 이때는 이제 이미 지금 이제 노령임금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 돈이면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비용이 나오는 거고 뭐 글로벌워크 4대 구입해서 유지할 비용이 6조 원이면 사실 그때 진주을에 막 폐쇄하고 그랬는데 지방의료원 34곳이 어쨌든 90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나오는 거죠. 그럼 사실은 우리가 같은 돈을 놓고 어디다 쓰는 것들이 훨씬 더
공공성을 강화시키고 시민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까라고 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결정하는데 우리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국회가 정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또 사실을 보시면은 국회의원들이 예산에 대한 권한은 죽으라고 안 놓으려고 합니다. 대신에 맨날 명절 때 플랜카드만 붙이죠. 제가 우리 지역에 몇십억을 따왔습니다. 이런 플랜카드 맨날 정말 신물나게 붙잖아요. 명절 때만 되면. 사람들 아무도 안 보는데. 그게 마치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그러니까 일종의 재선을 위한 담보라고 생각하니까 예산에 대한 권한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시민들의 의견을 그러니까 이게 대의기관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아무런 대의도 받지 않고 그냥 이제 가는 거죠. 리스트 저는 좀 이런 거에 대한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는 이런 되게 중요한 공공성 관련되어 있는 판단도 다 배제되어 왔던 거고요. 뭐 마지막으로 약간 이제 최근에 저희 고민인데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국 사람들 굉장히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다라고 나오는데 정책을 선택해 보려면 아직도 여전히 보면 가장 최선택의 1순위 정책이 일자리 정책입니다. 이해는 되죠. 일자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제가 볼 때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가 없는 건데 농촌에서 되게 싫어하는 말이 농촌에 일자리가 없다는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일자리가 되게 많이 일손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다만 도시처럼 9 to 5 일자리가 아닌 거죠. 수확철에 따라서 일자리 순위가 되게 많이 바뀌고 물론 하우스하면 사실 거의 매일매일 일손이 필요한데 문제는 농업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그러니까 특히 어쨌든 한창 일을 할 수 있는 이 청장년층에서는 농촌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거죠. 일당은 되게 세거든요. 저희 동네 최근에 하루 일당이 한 15만 원, 16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을 못 구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거 보면 사실 이제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질 좋은 일이 없는 건데 어쨌든 여전히 우리는 기후 위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일자리가 더 중요해. 일자리가 돼야 되니까 우리 동네 무슨 산단이 들어오든 무슨 대기업이 들어오고 뭐 용인도 보시면 어쨌든 뭐 삼성 반도체 모르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면 한국이 얼마나 부강한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기흥구에 시스템 반도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단지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저희 동네 옆에는 막 이렇게 막 저희 동네에도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를 만들겠다고 아직 정확한 설계도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만들겠다고 신청하면 1,500억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막 꼬드겨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진짜 일자리가 늘어날 거냐 그리고 진짜로 지역 경제가 회복될 거냐 따져보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전에 어떻게 경로를 끌어왔던가 봐도 가령 저희 동네 의료산업단지 만들어졌는데 지역 일자리는 한 10몇 명 정도 지급했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이 올 때 다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을 뽑지 않습니다. 뽑는 인력은 청소, 경비 이 정도 뽑죠. 사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질 좋은 일자리는 절대 안 생기고 새로 생긴 일자리 수마저 굉장히 이제 작은 일자리, 되게 안 좋은 노동으로 일을 만듭니다. 근데 거기 지원되는 돈은 뭐 어쨌든 유치하려면 뭐 5년간 취득세 면제, 그다음에 들어가는 전기, 수도 다 세금 다 면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받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뭐 이렇게 이 시설도 다 지어줘. 몇백억 들여가지고 한 10몇 명 고용시키는 이게 지금 약간 농공단지 산업정책인데 이게 실제로 그럼 효과가 있는 거냐. 그리고 그게 만들어졌을 때 사실 주변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효과를 따지면 훨씬 더 많은 되는데 지금 그거에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우리가 기후위기 하면 많이 얘기하는 게 폭염 정도고 일사병, 열사병으로 이제 온열질환 이런 거 따지는데 사실은 이게 온열질환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게 어쨌든 이게 폭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이제 쭉 연관성을 써놓은 겁니다. 뭐 보시면은 가장 직접적으로는 뭐 농업용수 부족하고 농산물 피해가고 뭐 수산도 피해가고 어쨌든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게 되니까 어쨌든 에너지 사용이 부족하면 예비 전력이 부족해지면 어쨌든 또 갑자기 블랙아웃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수질도 악화되고 사실은 요즘 폭염되면 사실 도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교통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대기질도 굉장히 사람들이 자가용을 타고 다니게 대기질이 더 안 좋아지게 됐고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사실 화재도 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이렇게 질환자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실외 노동자들한테 연관되어 있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손이 보면은 실내 기계 농업, 기계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온열질환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결국 뭐냐면 이게 이제 노동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어쨌든 이게 또 노령 인구에 대한 부분이 되게 큰 거니까 이게 폭염이라고 하는 게 단지 온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으로 사회적인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우리는 기후 생각하면 그냥 폭염, 그건 그냥 난방이란다. 냉방 잘하고 뭐 혹한 넣으면 난방 잘하면 되지 뭐 정도의 인식만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 각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약간 이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 쭉 제가 지금까지 쭉 안 좋은 얘기가 들었지만 어쨌든 이제 지금 한국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공공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 일방적으로 국가가 딱 이거는 우리가 결정한 영역에다 딱 규정해버리고 시민들이 못 들어오게 차단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공공 영역을 규정해 왔고, 지금은 그 규정되어 있는 공공 영역의 범주를 뭐 한편에서는 어쨌든 뭐 긴축이다, 한편에서는 어쨌든 뭐 보시면 어쨌든 막 이상한 말들을 개발해서 이제 뭐 실업급여도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공적 부조 체계를 이제 계속 축소시키려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를 축소시키고 대신에 이 축소된 만큼은 결국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그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그래서 과제는 어떻게 그것들을 이제 바로잡을 거냐? 뭐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한겨레도 공공성 위기 다뤘었고 프레시안도 특집으로 다뤘었고 경향신문도 공공성 문제를 계속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경향신문 안 보고 한겨레신문 안 보고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만 보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런 문제는 오히려 이거는 다 뭔가 사회가 나약해지고 있어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다른 신문들 계속 공공특집을 했었고, 어쨌든 이거는 이제 이승원 쌤이 이제 다른 건 결국 이게 공공성이 무너지게 되면 그냥 뭐 이거는 무너졌지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라 결국 그것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는데, 어쨌든 그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질 수 있을까 따져보면 사실은 못 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회는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그나마 버텨왔던 이런 사적인 부조 체계라 같은 것도 다 이제 지금은 이제 끊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물론 이제 특권층한테는 더 이제 강하게 자기들끼리 이제 어울려 살고 있지만, 결국 계속 이런 식의 공공 서비스가 한편에 무너지고 결국 이제 계속 뭐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제 결국 이제 사익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이승원 쌤은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제 얘기되는 그런 거죠. 뭐 철도, 의료, 에너지, 물, 교육, 돌봄, 문화, 주거 뭐 이런 것들 어쨌든 이런 공공 서비스라고 불리는 것들은 결국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이거 야 그냥 그거는 거기 회사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뭐 어쨌든 뭐 코레일이 SRT에 쪼개지다 이건 뭐 정부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라고 해왔는데, 이게 진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봐야 될 거냐? 이게 진짜 마치 공공재도 마치 사적 소유물처럼 그냥 사고 팔 수 있는 거래물로 생각해야 될 거냐?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기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있는 거냐? 오히려 이거는 이거는 양도가 불가능한 것들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죠. 이제 잠깐 우리가 약간 식민지 체계에서 탈피해서 야 이거는 공공재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고 팔 수 없어. 뭉마오가 지금 그렇게 단축되면 결국 뭐 지방소비 맨날 얘기하면서 야 그렇게 지방을 다니기 힘들게 만들어 놓으면서 이 지방소비 맨날 백날 얘기하면 뭐해? 오히려 이런 거는 공공 서비스니까 더 강화시켜야지. 이걸 줄이면 안 된다. 병원도 지금같이 뭐 적자니까 폐원한다, 폐쇄한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공의료원을 더 작은 형태로 분산시켜서 지역적으로 잘 운영하게 만들지 실험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한국 사회는 너무 약간 아직도 우리 약간 그런 거죠. 위축돼 있는 거죠. 이거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슨 뭐 병원 공공병원 만들어줄까? 약간 이렇게 위축돼 있는데 그 위축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거고. 또 한편 더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공공성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지? 약간 이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이거를 다뤄본 적이 별로 없는 거죠. 학교에서도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뭐 최근에 저는 요즘 대학 안 가지만 대학도 보면 어쨌든 간에 과거에는 그냥 뭐 그렇지 않습니까? 막 그냥 잘 꽂았으면 학교 가서 자고 이렇게 학생이 싫은데 그냥 숙박업소 비슷했고 어쨌든 뭐 학생 식당도 그냥 어쨌든 싸게 밥 먹을 수 있는 곳, 때로는 밥 없으면 약간 외상 먹고 밥 먹고 약간 그래도 되는 공간처럼 설계되어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뭐 학교에 야간에 들어가면 새콤한테 걸려서 이렇게 되고 어쨌든
학교 식당도 다 이제는 이제 예전에 뭐 대학생들 다 쫓겨나고 이제 지금은 이제 다 푸드 체인이 들어가가지고 운영하는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마치 이게 또 마치 이게 그냥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게 공공성에 이거는 공공성이고 이거는 공공성 아닌 거를 누가 정하나? 우리가 원래 정했어야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안 정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내용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되게 이제 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보시면 무상급식 같은 것도 급식인데 우리가 앞에 무상 붙여놓으니까 야 왜 밥을 공짜로 먹으려 그래?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일종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이제 먹는 것도 권리로 가야 되고 먹거리 기본권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한국 사회에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또 한편의 사람들은 뭐 먹거리는 알아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공성이라고 한 내용에 뭐가 들어갈 건지 그리고 어쨌든 이게 특정한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기 있는 것처럼 모두가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이걸 좀 재구성할 건지에 대한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는 아직도 보면 뭐 이건 제가 볼 때는 약간 사회운동에서도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싸울 때 되게 싸워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해 가는 과정들을 만들 것인가는 여전히 약간 저는 좀 과제인 것 같고요. 근데 또 이게 이것들에 꼭 좋은 게임만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막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제가 가장 좀 이렇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뭐 이런 거 뭐 CSR 뭐 이래가지고 한국은 꼭 기업들이 사고 치면 재단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제 막 자기들의 이미지를 바로잡기 위한 뭔가 막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고 하는데 어쨌든 시장도 근데 뭐 원론적 의미로 따지면 당연히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건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마치 공공성을 자기들이 공적인 책임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문제는 그냥 기업이 벌어들인 이윤의 몇 프로 정도를 그냥 이거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하면 마치 본인의 일을 다 한 것처럼 정작 그 이윤을 창출한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작 그 이윤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못 누리게 하면서 마치 몇 퍼센트 정도 떼가지고 사회에 환원하면 마치 책임을 다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아까 정부가 했던 거랑 비슷한 방식인 거죠. 얼마 줄 테니까 알아서 해. 대신에 이거 우리가 결정하는 무슨 건드리지 마. 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공공성을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거고. 정부라고 하는 것도 계속 보면 어쨌든 뭔가 공공성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은 막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결정 권한과 공공성을 정의할 수 있는 과정들은 계속 이제 안 내놓으면서 최근에 막 보면 어쨌든 2000년대부터 한국 사회에 들어온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버넌스. 다 거버넌스 만들고 무슨 위원회 만들고 하는데 정작 가보면은 하나도 권한도 없고 우리는 들러리하러 여기 왔던가 뭐 약간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마치 공공성을 논의하는 장에 시민들의 참여를 시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보면은 되게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요즘 마치 또 이렇게 위탁 주면서 오히려 행정이 막 시민들한테 갑질하는 문화들이 이제 생기고 또 여기도 약간 이게 쪼개지는 거죠. 사업을 받을 수 있는 단체와 사업을 받지 못하는 단체들로 나뉘고 있는 또 이 문제니까 우리가 국가가 공공성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마치 시민 참여를 허용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 시민사회를 되게 분열시키는 전략들을 막 쓰고 있고 어쨌든 시민사회 내에서는 되게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요구가 되게 많은데 우리가 어쨌든 보면 어쨌든 그래서 누구한테 요구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국가에 요구할 것도 있고 사실 이제 시장에 요구할 것도 당연히 기업에 요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요구하면 여기가 들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구했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요구를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사회적인 힘 같은 게 좀 조직돼야 되는데 이 조직이 좀 쉽지 않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이제는 우리가 많이 쪼개진 거죠. 그러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다양성은 존중돼야 되는데 각자의 차이라고 하는 거 되게 이게 차이만 드러나게 되면서 마치 이제 서로가 각자라 살아남으면 되는 형태로 가면서 그냥 이게 전체적으로 되게 모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연대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거에는 어쨌든 간에 연대하자 했을 때 그게 약간 우리 공통의 일이다라고 하는 약간 의식이 있었다면 지금은 연대하자라고 했을 때 왜? 라고 하는 질문이 이제 우리가 저쪽과 왜? 라는 생각이 질문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운동도 제가 볼 때는 다양화된 거는 되게 좋은 건데 다양화되는 가운데 어떻게 이런 좀 국가와 시장을 압박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낼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이렇게 좀 모호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약간 묶어낼 수 있는 어떤 뭐
뭐 옛날로 얘기하면 이념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볼 때 이념은 아닌 것 같고요. 약간 공통의 필요 같은 거라도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이렇게 각각의 사회운동의 공통의 필요는 뭘까? 요즘 어쨌든 막 기후 쪽에 어쨌든 그런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 있는 것도 보는데,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정말 공통의 필요가 강력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를 생각해보면 또 그것도 약간 고민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또 한편은 어쨌든 뭐 아까 말씀드린 게 의료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김창일 쌤이 하시는 말인데, 어쨌든 이게 결국 반대한다라고 얘기하는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럼 결국 이 반대한다에서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대안적인 슬로건을 만들 거냐?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그 어쨌든 뭐 의료 민영화 반대한다 얘기하고 대안으로 이제 공공의료 확충 얘기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지역 입장에서는 별로 피부에 잘 안 와닿습니다. 공공의료 만들어지는 게 내 진짜로 도움이 되는 거야? 진짜 의료 체계가 혁신적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 되게 느낌이 안 오는 거죠. 사실 그러려면 결국 뭐냐면 약간 이게 우리가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도 좀 실제 현장에 적용이 되려면 좀 층위가 되게 구분되고 이게 뭐 중앙정부 단위에서 요구돼야 될 것하고 지방정부 단위에서 요구돼야 될 것이 이렇게 저는 나눠져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약간 요구가 되게 보면 이제 요구가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중앙정부가 안 받아들이지만 아무것도 진척이 없는 거죠. 그럼 어쨌든 우리가 지방자치제도가 어쨌든 한 30년 정도 이상 이제 되어 왔으면 결국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해서 같이 이렇게 나눠져야 될 것도 좀 필요한데, 사실 여전히 보면 약간 제가 볼 때는 여전히 한국은 중앙정부 중심의 투쟁 전략이 있고, 지자체랑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되고 거기랑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의 좀 이 전략적인 연대의 틀을 만들어야 될 거냐 해서는 약간 좀 이제 비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결국 그래서 중앙정부가 안 받아들이면 결국 이제 계속 우리는 계속 이제 매년 비슷한 투쟁을 반복해야 되는 과정이 좀 있는 거죠. 뭐 이거는 뭐 김상철 쌤이 쓰신 무상교통이 있는 건데, 사실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답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막 옛날에는 우리가 막 답이 없어서 막 이렇게 힘들다 그랬는데, 일정 정도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좀 있는 거죠. 보시면 어쨌든 뭐 우리가 무상교통을 어떤 식으로 설명할 것을 어쨌든 뭐 이동권의 차원도 있고, 결국 행정의 심의 통제하는 것도 있고,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 이 자가용 중심의 교통구조를 개선하는 측면도 있는 거고, 이게 이제 하나의 무상교통이라고 하는 이 그림 속에 이제 합쳐지는 건데, 어찌 보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중에 공통의 필요, 운동에서의 공통의 필요를 어떤 방식으로 조직하고 어떤 방식으로 설득해낼 거냐. 예전에는 무상교통 얘기하면 되게 씨알도 안 먹혔는데, 근데 최근에 청도군 같은 데서 무상교통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이없는데요. 뭐냐면 그런 거죠. 무슨 생각으로 시도했을까 잘 모르겠는데, 근데 청도군에서 무상교통 이미 실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약간 이게 진짜 막 여기 지지에 있는 것처럼 생태 전환과 노동권 보장과 참여민주 이동권 이렇게 시작한 것 같지 않고요. 어쨌든 인구 소멸과 이런 게 있으니까 어쨌든 교통이 무료가 되면 인구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일종의 희망과, 그다음에 좀 그렇게 하면 좀 뭔가 관광객도 늘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희망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어쨌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기본소득 처음에 얘기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욕 먹은 게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누구나 다 얘기하는, 물론 그게 완벽한 대안이다가 아니라 의제가 어떻게 수용되는 과정을 보면 뭐 때로는 되게 갑작스럽게 저런 의제가 다가오기도 하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런 거죠. 김종인이 막 기본소득 얘기할 때 와, 야, 저거 우리랑 다른 건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느 순간 보면 김종인의 기본소득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원래 얘기하는 거는 약간 흑이었는데 갑자기 백의 기본소득이 되어와서 이제 색깔이 전혀 다른 기본소득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대안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이 대안이 이제 어느 순간 막 뒤섞여가지고 논의가 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설득해낼 것인가에 대한 좀 이제 고민이 필요한데, 저는 어쨌든 그게 이제 완성된 정답을 사람들한테 짜잔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삶에 뭐가 필요한지를 저는 논의해보는 이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야라고 누가 딱 이렇게 너 몰랐지 이게 정답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모여서 고민을 하다가 이게 우리의 정답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이 모여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보면 이렇게 모여가는 과정들을 되게 이렇게 힘들죠.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모이는 거 이제 별로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보시면은 이게 이제 사회조사 이런 보고서에 보시면 어쨌든 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은 다 뭐냐면 다 친목 단체 이런 거에 있고 보시면 이렇게 정치 단체 1.7% 100명 중에 1명 정도 그나마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다행이죠. 하지만 여기 참여 없는 다른 활동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또 다른 분들 되게 다른 데서 되게 열심히 너무 많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가뜩이나 노동시간도 길고 바쁜데 그나마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참여하는 데가 없으면 이쪽으로 와서 좀 참여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지금은 이미 본인들이 관심 있는데 되게 많이 참여하고 계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런 게 만들어졌으니까 옛날에는 이런 과정이 있으면 되게 와 우리 동네에서 이런 것도 안 해? 이런 생각을 갈 텐데 지금은 유사하게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요즘 약간 이런 강전한 문화 프로그램 해도 사실은 뭐 요즘은 도서관에서도 하고 어디서도 하고 많이 하니까 약간 사람들이 쇼핑하듯이 사실 옛날에 이런 강좌 왔다가 엮여가지고 술도 먹고 하다가 이거 괜찮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데 되게 괜찮네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이게 조직되고 뭐 이랬는데 요즘은 그 조직이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기 내가 왔다 가고 싶어서 온 거지 뭐 여기 안 와도 딴 데 가서 들을 수 있는데 하니까 이제는 그런 데에 대한 욕구가 별로 없어진 거죠. 그때 바쁘니까 일상이 같이 뭘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별로 안 모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도 약간 저희 동네에서 그래서 약간 이제 이거를 되게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그냥 이게 한국 사회 지금 모습이 아닐까? 사람들은 되게 바쁘고 뭘 하자 그래도 안 모이고 아까 저희 동네도 막 저상버스 문제 가지고 군청도 가고 막 싸웠는데 무슨 토론해야지 이러면 사람들이 잘 안 오세요. 맨날 오시는 분들만 오세요. 그래서 예전에 막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인적 한계가 부딪혔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모일까? 사람들이 더 모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아무리 방법을 써도 안 모이세요. 특히 또 농촌은 또 막 뭐 교통 문제와 뭐 이런 게 있고 막 도시는 오늘 제가 보서 와 인천은 불이 밝구나 이렇게 하는데 저희 동네는 아니 보시면 깜깜하단 말이죠. 읍내도 막 이렇게 9시 넘어가면 다 문 닫으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려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그럼 약간 이거를 이제 그러면 그냥 이걸 상수로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게 그러니까 더 많이 모아서 뭔가 해보자 이것보다 실제로 우리가 참여했을 때 뭐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약간 증명해야 돼. 약간 저 요즘 그런 고민을 갖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모여도 안 바뀐다라고 하는 게 너무 이렇게 인이 박히니까 그냥 이제 안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게 너무 반복돼 왔을 거. 그래서 이제 좀 뭔가 바뀐다라고 하는 걸 약간 다시 옛날에 돌아가서 소수가 열심히 해서 바꾸는 걸로 가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을 갖는데요. 아니 뭐 그렇게 가자는 건 아니고 좀 그런 과정에 대한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이제 그냥 우리가 어느 순간 하다 보면 이제 누군가 주도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들 약간 이제 우리가 좀 방법론적으로 이렇게 딱 해왔다면 이제 약간 그런 방법론에 대한 근거도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약간 요즘 저는 드는데요. 뭐 그런 거면 이거 사실 별로 의미 없는 얘기들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우리의 몫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나 시장이 안 하면 끝이 아니라 그럼 그거를 강요할 수 있는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게 좀 생겨야 될 텐데, 그럼 이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들 어떤 방식으로 만들 거냐. 그래서 요즘 어쨌든 뭐 공유지 얘기도 하고 사실 뭐 이런 집시방 같은 공간도 그런 거겠죠. 일종의 우리가 운영하고 우리가 정의하고 할 수 있는 제3의 장소 같은 것들로 이제 되고 뭐 어쨌든 이 책도 보시면 어쨌든 뭐 사실 뭐 뻔한 얘기입니다. 카페, 서점, 동네 술집 우리 다 해봤던 다 해봤지만 요즘 다 젠트리피케이션과 수요 없음으로 다 밀려나고 있는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뭔가 그러니까 이 공간들을 우리가 다시 어떤 방식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 뭔가 재설계하는 과정들은 여전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저는 뭐 그런 과정에 이게 뭐 아까 어쨌든 되게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공적인 자산인데 우리는 아마 인천광역시도 물론 이제 적자에서 좀 벗어났겠지만 어쨌든 인천광역시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자산도 있고 1년 예산도 몇 조 정도 되나요? 인천광역시는 30조요? 30조 엄청 많은 건데요. 서울시가 한 50조에서 60조 정도 되는 하여튼 10조는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어쨌든 그 매년 생기는 돈이 그 정도란 말이죠. 매년 그 정도의 돈인데
왜 그 돈 도대체 어디로 다 갔을까? 우리는 근데 왜 그 돈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까? 예? 얼마 정도 되나요? 14조. 14조. 네, 그러니까요. 매년 14조 원이면 10년이면 140조인데 그러면 국가 예산이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규모인데 그 돈을 다 어디로 갔을까? 그러니까 사실 그냥 뭐 그건 어쩔 수 없이 쟤들이 알아서 쓰는 거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는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한 공적 통제 시스템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 맨날 얘기해 왔지만 사실은 잘 안 되고 있는 여전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럼 이걸 어쨌든 앞에서 말했던 이런 공간 아까 연수구의 공동체 라디오 얘기하셨지만 사실 저희 동네는 공동체 라디오인데 어쨌든 저희는 민간 건물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공간 사용료를 지불하고 최근에 어쨌든 뭐 원래 2층 쓰고 있는데 지금 1층으로 줄어들 위기에 처해 있는데 사실은 뭐 구청이라고 하는 사실 구청만이 아니라 아마 구청도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사실 그런 것들을 쓰게 하고 사실 뭐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런 공간들을 저희가 쓸 수 있으면 되는 건데 그런 공간에 대한 저희가 이제 통제 권한이 없는 거죠. 그런 공적 자산들을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운용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어쨌든 이건 되게 뭐 고민입니다. 이건 사실 그냥 약간 저도 관성적으로 집어 어쨌든 이거는 그 스페인에서 어쨌든 반짝했던 그 2014년도에 스페인에서 이제 포데모스 출연하고 난 뒤에 이제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하고 두 군데에서 이제 이쪽에 지방 정부가 이제 포데모스와 관련돼 있는 이쪽에 연정하는 정부 시스템 가는데요. 제가 신기해서 한번 그때 스페인을 제가 외국 나가 진짜 싫어하는데 그때 최초로 한번 나갔다 와봤는데 어쨌든 쭉 인터뷰하고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사실 한국과 되게 다릅니다. 제도도 되게 정치 제도 되게 다르고 여기는 어쨌든 정당 명부시 비례대표제가 기본이고 그리고 어쨌든 이게 지역 정당도 허용돼 있고 그리고 그 시장 뽑는 것도 저희는 시장을 따르고 없죠. 여기는 그냥 의회의 다수당이 시장을 뽑는데 다수당이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 다수가 아니라 여기는 기본적으로 과반 이상을 획득 못하면 연정을 해야 되는데 연정은 꼭 일당이 연정 다수당이 그러니까 시장을 배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어쨌든 2당과 3당이 연합해가지고 일당을 몰아치고 시장을 배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 거죠. 한국으로 생각하면 사실 이런 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무조건 1등이 다 가져가는데 여기는 2, 3등이 머리를 잘 쓰고 이해관계를 타협하면 시장을 배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한국에 적용하기 되게 어려운데 어쨌든 고민은 그런 거였습니다. 제도적으로 되게 많이 다른데 어쨌든 간에 뭐 그것도 어쨌든 뭐 활용하려면은 모여 있어야지 될 텐데 어쨌든 그럼 어떻게 모였냐가 사실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얘들은 어떻게 모였을까? 왜 갑자기 포데모스라는 애들이 갑자기 등장할 수 있었을까? 물론 뭐 비례대표제니까 가능했을까라고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뭐 내년 선거에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한국 사회가 전면 비례대표제 된다고 해서 제가 볼 때 한국의 제3대행이 막 그 정도 규모로 막 20 몇 프로로 오를까 전 잘 모르겠거든요. 결국 뭔가 힘을 조직하는 과정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조직했을까를 봤는데 그런 과정이 있으면 이것도 사실 뭐 아주 새로운 건 아닌데요. 한국 사회에 좀 다른 건 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보시면 이렇게 이건 아우라 마드리드라고 하는 마드리드에서 만든 지역 정당, 이쪽에 선거를 하기 위해서 만든 지역 정당인데요. 보시면 어쨌든 뭐 이렇게 뭐 포데모스 출신의 정당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정당과 정치 세력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왜 여기를 찍었을까? 여기가 2당이 됐었거든요. 2당인데 3당이랑 연합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됐는데 왜 사람들은 이 아우라 마드리드를 찍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전에 스페인에서 이 15M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막 어쨌든 스페인에서는 이제 우리 자가 보유율이 되게 높았는데 은행이 대출을 많이 해줘가지고 다 집을 샀는데 경제 위기가 오니까 은행들이 다 이제 집을 회수한 거죠. 다 쫓겨나고 한 100만 명 정도가 쫓겨나면서 이제 15M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막 불붙어가지고 일종의 이런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형성이 됐었고, 이거 이다음부터 우리랑 좀 비슷한데요. 근데 이제 이 중요한 15M 운동의 요구 사항을 그 당시 이제 스페인도 뭐 양당제인데 어떤 이 우리나라 국민의힘 같은 국민당하고 우리나라의 민주당 같지 않기 때문에 이거 비교하기 애매한데 사회민주당이라고 하는 당 두 당이 있었는데 둘 다 이 요구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데모스가 그럼 우리가 이 요구를 그대로 받아서 선거에 나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포데모스가 갑작스럽게 제3당이 되고 3당이 됐는데 어쨌든 뭐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1등 아니면 좀 이렇게 하니까 지방선거 때 우리가 좀 뭔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지방선거 때 이제 전체 양당을 제외한 전체 운동 세력들이 약간 연합하는 과정들을 설계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우리가 연합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찍어줄까? 라고 해서 여기서 뭘 했냐면 일종의 이 15인 운동을 요구했던 정치 엘리트의 특권을 폐지하라 이 요구를 어떻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설계할 건가를 되게 많이 고민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원래 우리도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연합자면은 자 각자 운동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 거냐. 어쨌든 뭐 누구 당이 좀 더 크고 누구 당이 좀 더 작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잖아요. 아마 제가 볼 때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뭔가 후보 단위가 안 됐던 거는 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그걸 뭐 딱 그냥 이렇게 딱 너무 이렇게 딱 쳐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근데 당연히 여기서 그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시민들이 우리 안 찍을 거다. 우리가 일단 우리가 정치 엘리트 같은 모습을 계속 보이는데 누가 우리를 찍을 거냐. 우리 똑같은 정치 엘리트로 보일 텐데. 그래서 여기 한 거는 각자 어쨌든 지분을 다 내려놓겠다 하고 사실 선거에서 지분 내려놓으면 뭐가 될까요? 결국 후보 공천 후보를 어떻게 여기는 비례대표제니까 결국 1번으로 올라갈수록 당선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그럼 이 1번부터 10번까지 후보 리스트를 어떻게 짤 거냐 이게 문제가 됐었고 여기서 논의한 방식은 어떻게든 간에 그러면 그 후보 리스트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후보들을 쭉 공개하고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일반 시민들 들어와서 투표하도록 하자 라고 해가지고 일단 그 과정을 그냥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논의하는 과정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들이 각자 어떤 정책을 책임지고 나갈 건지에 대해서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도 막 그냥 어디 올렸으니까 게시판에 정책이나 다 올렸습니다. 보세요. 이라기보다는 그거를 논의하는 과정을 되게 이 전체적으로 다 설계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 아래에서부터 쭉 논의 과정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이 과정이라면 충분히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경험하는 시민들을 조직해가지고 사실 선거를 한 거였죠. 그래도 제가 볼 때 교훈은 결에도 1등을 못 된다. 근데요. 어쨌든 그래서 2등 정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냐면 엘리트의 특권을 폐지한다라고 하는 걸 되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 과정들을 계속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공개하고 시민들이 문제 제기하면 그것에 대해 설명하고 하는 과정이 되게 지난한 과정들을 스스로 거쳐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쨌든 간에 저는 어쨌든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면이 되고 또 선거 후에 우리는 어쨌든 선거 때까지만 열심히 하겠다 하는데 그럼 선거 후에 어떻게 지방정부를 운영할 거냐라고 해서 이제 아우라 마드리드는 디사이드 마드리드라고 아예 이쪽에 시민 정책 참여 플랫폼을 시청에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종의 아까 말씀드린 시의 예산부터 시의 정책까지를 시민들이 제안하고 투표하고 하는 시스템을 설계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아주 잘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선거 때 졌습니다. 근데 바르셀로나는 아다콜라 시장이 지금 계속 개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근데 더 빡세게 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아예 정치 엘리트의 특권을 폐지한다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렇게 뭐 후보자의 가족 공개 이걸 넘어서 가지고 당선되고 난 뒤에 이 당선자가 만나는 사람 나눴던 대화 이런 걸 매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적인 존재에서 누굴 만나고 어떤 발언을 하는지를 다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을 취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뭐냐면 이게 결국 이게 공공성을 강화시켜라라고 하는 요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랑 시장에 대해서 요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실제로 요구할 수 있는 힘을 조직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여기가 계속 그렇게 안 해주면 뭔가 우리가 좀 서로 약간 좀 그거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여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저는 이제 커먼스라고 불리는 좀 약간 우리한테도 공유지가 좀 필요한 거죠. 그럼 이 공유지를 어떻게 만들면서 이런 정치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에 나갈 거냐를 저는 선거 때 논의하는 건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도 보면 지금 이제 당장 내년 4월 선거니까 이미 지금 얘기하려면 이미 서로의 이해관계가 너무 분명해져 있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뭐 제도도 사실 우리는 그런 얘기하기 되게 쉽지 않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더라도 뭔가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공공성을 강화시켜라라고 한 요구는 되게 좀 힘이 빠져 있는 얘기 같고요. 그리고 뭐 사실은 뭐 요즘 약간 저는 한국 정치 보면 뭐 팬덤 정치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뭐 어쨌든 좀 너무 정치에서의 언어가 너무 의미 없어졌다. 뭐 이렇게 말하고 책임 안 져도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정치인들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쓱 흘러가 버리고
사실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예,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시겠죠, 그렇죠? 사실은 약간 거기에 부하 내동에서 또 막 이렇게 몸이 막 이제 기생해서 움직이는 것 같고 이쪽에 약간 우리가 진영에 갇혀가지고 계속 이제 타자를 진짜 우리가 맨날 타자를 주목해야 된다. 정치는 타자를 만나는 거다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는 전혀 타자를 못 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사실 그게 어쨌든 저는 좀 한편에서 되게 이제 이게 혐오라고 하는 게 있다면 한편에서 또 너무 과한 팬덤이 정치의 언어를 계속 상실하게 만드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계속 드는데 이것도 어떻게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뭔가 이 문제를 좀 이 난관을 풀어야지 저희가 좀 그 다음 언어로 나갈 수 있는 과정이 될 텐데 뭐 이건 뭐 선거제도 개혁 이런 얘기 썼지만 모르겠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저의 마지막 결론인데 결론 정말 재미없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안 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할 건 되게 많이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어쨌든 간에 정당도 해봤고 시민단체도 해봤고 뭐 이렇게 막 언론 하는데도 관여해봤고 다 해봤는데 다 잘 안 되더라고요. 한국 사회는 다 잘 안 되는 토양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뭘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여전히 저는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되게 시니컬하게 되게 냉소적으로 얘기했지만 어쨌든 잘 안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저는 선거제도도 어쨌든 뭐 개혁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뭐 최근에 항상 의회지 않습니까? 저희의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정수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또 쟤는 무슨 생각이지? 라고 하는 이제 고민하게 만드는 어쨌든 수를 약간 흘렸고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제가 볼 때 바뀔 것 같고 개헌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 개헌 얘기도 선거 끝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문제는 우리가 그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축적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제가 볼 때는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가와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돼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그런 과정을 준비하고 있나? 아까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도 개헌 한번 쭉 전국을 돌 때도 보면 되게 그 관주도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소수자들 이렇게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과정, 다시 그 과정을 똑같이 반복하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러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개헌 논의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될 텐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우리는 개헌을 해야 된다는 요구만 있지, 그럼 그 개헌 논의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에 대한 약간의 계획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갑작스럽게 한국 사회는 항상 갑작스럽게 뭔가가 터질 수 있으니까 좀 뭔가 우리가 그거에 대한 할 수 있는 논의를 축적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한편에 들고요. 그래서 제도개혁에 대한 관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힘을 어떻게 조직할 건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보면 어쨌든 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나마 만들어놨던 뭐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 때 보면 지금 막 후퇴의 과정이 있습니다. 뭐 화학물질관리법 이런 것도 지금 계속 이제 뭐 무슨 킬러 규제 이러면서 지금 계속 규제를 풀려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어쨌든 뭐 기후 문제도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노동도 되게 문제고 사실 지금 어쨌든 뭐 탈석탄 이런 거 얘기하지 어쨌든 뭐 지금 석탄 발전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어쨌든 간에 노동자들이 어쨌든 간에 전환할 수 있는 뭔가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 좀 저희가 볼 때 과학의 유행이 너무 빨라서 논의가 한 1, 2년 정도 진척이 되다가 그냥 좀 지나면 약간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버리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정의로운 전환도 논의가 좀 되는 것 하다가 또 갑자기 요즘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게 돼버렸는데요. 사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 어쨌든 저는 정의로운 전환이 꼭 산업 영역만이 아니라 저는 사실 농업도 정의로운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공장식 축산이라든지 지금 어쨌든 이런 방식들이 더 이상 현재로서는 어쨌든 유지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진짜로 뭐 이런 동물 질병 같은 것도 한 번에 진짜 이런 시스템에서는 정말 뭐 이런 살처분이라고 하는 이상한 방식을 쓰지 않고서는 관리할 수 없는 체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걸 어떤 식으로 체계를 전환할 거냐에 대한 뭔가 그림이 필요한데 사실 지금은 그런 그림을 그리는 쪽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산업 쪽에서도 전환을 어떻게 그려낼 것인가에 대한 기획이 필요하고 농업 분야에서도 기획이 필요하고 사실 돌봄 영역 아까 우리가 봤던 뭐 교육과 돌봄과 그 모든 영역들에서 다 전환의 기획을 어떻게 짤 거냐에 대한 기획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의 기획도 약간 제가 볼 때 약간 멈춰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보면 답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아직 답이 명쾌하지 않은 영역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는 아까 보면 교통이라든지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 답이 나와 있는 영역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나씩 이거를 전환의 체계를 만들 거냐에 대한 좀 이렇게 과정에 대한 것들이 좀 힘있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각각의 부문 영역별로 나눠져 있는 느낌?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좀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 많이 하고 저희 막 네트워크 얘기도 많이 하고 플랫폼 얘기도 되게 많은데 거기서 제가 한국 사회에 너무 플랫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왜냐하면 이게 이 플랫폼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플랫폼을 만들고 또 다른 이 마음에 또 플랫폼 따로 만들고 하다 보니까 플랫폼이 너무 많아서 논의가 다 이렇게 플랫폼은 원래 논의를 이렇게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면서 약간 여기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약간 질적으로 새로운 형태를 창출하는 게 약간 플랫폼인데 우리는 되게 많은 플랫폼과 되게 단절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 그래서 막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로는 모이고 만나고 떠들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데 요즘 잘 모이지도 않는 것 같고 잘 만나지도 않는 것 같고 만나도 계속 일 얘기만 하지 별로 이렇게 막 떠들지도 않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런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도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돼 있지 않은 그래서 약간 저는 그래서 논의할 수 있는 단위가 없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우리가 진짜 논의를 깊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잘 못 만들고 이거 상대방의 논의를 충분히 들어야지만 어쨌든 저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을 어쨌든 좀 그 속에서 조금씩 이렇게 질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텐데 지금 보면 되게 많은 논의를 하지만 항상 끝날 때 보면은 다 비슷한 결론들 다시 이제 가져가. 그러니까 그 1년 뒤에 똑같은 논의를 또 해야 되는 근데 또 나오는 얘기는 결론은 비슷하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반복이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어쨌든 이제는 좀 약간 그 반복을 조금 한 단계 더 높이는 뭔가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좀 모여야지 우리가 좀 공공성이라고 하는 걸 강화시켜야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요즘 활동가들은 너무 바쁜 것 같고요. 일이 너무 많고 또 시민들 아까 보시면 참여하는 동력이 되게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또 한편에 어쨌든 그 뭔가 우리가 참여하면 세상이 바뀔 거다에 대한 기대는 또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우리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구 한 명이 나와서 이렇게 문제를 다 해결시켜주고 공공성도 강화시켜주고 뭔가 정치도 확 바꿔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지만 이제 그 기대도 안 먹힌 지가 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시큰둥한 느낌인데 사실 뭐 저부터도 이제 약간 시큰둥을 넘어서서 뭔가를 이제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약간 저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이제 어쨌든 뭐 한국 사회는 지금 계속 그렇게 이제 저기 붕괴 과정을 밟아왔고 이제 더 이상 붕괴하면 안 되는 지점까지 약간 몰린 것 같은데 그게 약간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너무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결국은 이 힘듦을 서로 어떻게 견뎌 나갈 수 있는 토대를 같이 공통의 토대를 만들 건가에 대한 저는 이제 고민이 또 약간 새로운 곳에서 터져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28년, 29년, 30년 어쨌든 이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막 하용 100년 동안 논의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지금 우리한테 어느 순간 우리가 예전에 얘기할 때 막 2030년 되게 먼 시간대 같았는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제 불과 이제 7년밖에 안 남은 시간으로 온 거죠. 10년도 안 남았는데 우리가 이 임박하에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에 대한 좀 이제 구체적인 고민이 돼야만 한 시기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제가 짜잔하고 답을 가져오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좀 그런 각각의 논의들을 어떻게 모아 나갈 것인가에 대한 좀 이제 고민을 저희가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또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제 힘있게 그런 논의들을 모아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고민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자 이렇게 막 주저주저 떠들어가는 이 정도로 마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